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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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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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이야말로 저는 목재 산업을 한번 잘 해갔으면 좋겠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제를 받지 않아요. 동네에 가까운 상황이 없어요. 비근한 예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데는 그 고속도로 범면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마을하고 아주 가까이 있고 거리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법으로서 일원화시켜서 우리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뭔가 탄소 중립의 국가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집으로부터 도로로부터 몇백 미터 떨어져야만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선은 여주 같은 경우도 에너지 기본조례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 안에 공동체가 하거나 지역 농민이 하거나 뭐 협동조합이 하거나 지자체가 출연해서 하거나 요것은 이격거리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지역에서는 특히 민주당이시니까 지역의 조례를 에너지 기본조례라는 것을 제정하셔가지고 뭐 샘플이 있으니까 아마 검색하시면 그것을 지역에서 제정하시면 외부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거 막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건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법적으로 그 개정안도 아마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법이 통과되려면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주민들 동의가 태양광에 대한 지금 혐오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민 교육으로 이걸 좀 많이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주도 그 에너지 기본조례 통과시키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너지 정보 문화센터에 9천만 원짜리 그 예산을 따왔어요. 교육 예산을. 그 에너지 정보 문화센터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거를 따서 그 9천만 원 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장단 교육하고 새마을 지도자 교육하고 우리 조직을 다 교육했어요. 그 에너지 앞으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시대라는 그 교육을 9천만 원어치를 다 하고 나서 기본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항 없이 이해됐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그런 에너지 그런 걸 중점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약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시설에 돌아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CO2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원자력 발전은? 네, CO2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알리백이라고 해가지고 네. CO2 전 세계적으로 알리백이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 에너지를 재생산해가지고 하는 그게 추세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가리에 돌만 들어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잖아요. 윤석열이 어떻게 대가리를 다시 비우고 시키던가 아니 끌어내리던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러다가 우리나라 지금 뭐 선진국에서 경제대국이 6개 나라 안에 들었다는 뒤로 한 10단계에서 뒤로 가가 60개 나라 안에 드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이경혜 의원입니다. 근데 주민들의 인식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태양광 조례를 더 강화를 시켰어요. 얼마 전에 막 그런 분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어느 삼내 지역에서.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강화를 시켜가지고 주민이나 국민들 이런 교육을 좀 태양광에 대해서 더 인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국가에서 좀 바로 잡아줘야 조례도 더 완화도 시키고 또 이런 좋은 일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지자체장님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장님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그리고 기존의 이격거리를 조례를 이제 발의해서 강화를 시켜놨는데 그걸 다시 완화시키려면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다시 그래서
에너지 기본 조례라는 다른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뭐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여주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이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걸 다시 뒤집기가 못하잖아요. 좀 전에 강화시키고. 그래서 다른 조례를 해서 지역 주민이 하고 공동체가 하는 건 예외로 하도록 이렇게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 장기적으로는 법은 개선이 될 텐데 지금 현 정부 하에서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정부가 바뀌어야 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8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좋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그 모든 판례를 20년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대책이 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을 그런 농촌에서 농민들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선동하겠다는 것. 이것이 농촌에서 큰 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외부 사람들은 여건에 맞는 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에너지 재생산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 정치권에서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천만의 말씀. 농촌이 죽어야 나라가 잘 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해야 이라도 스스로 이 에너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한테는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막아놓고 농민들은 전부 죽어가고 있는데 떠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정치권이다. 나는 지적하고 싶고요. 오늘 영농형 그 문제와 또 우리 무주지란 장수 완주 상관적을 쓰고 있는 이곳에서 목재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같은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또 한 가지 용담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용담댐에서 어느 지역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댄스 백살입니까? 그런데 이게 분배 원칙에 공감되는 것만 못했다는 것을 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9개 천에서 흘러나오는 용담으로 입시전에서 자생했는데 네. 이런 것은 전 진앙군 차원에서 함께 같이 공동으로 하는 아마 몇 년만 시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패널, 태양광 그거가 환경오염이 앞으로 농촌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완진무장 지역위원회 당원 교육 연수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완진무장 지역위원회 당원 교육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연수인 관계로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첫 순서로 완진무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신 안호영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오늘 완진이라는 분이 당원고 지역위원회 당원 교육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뵈야 되는데 국회 일정상 우리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농어촌 농어민 기본소득
교육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 우준단 지역 주민으로서도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도 도움이 되는 뜻깊은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자질도 한층 발전시키고 또 지역위원회를 이끌어갈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원분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전 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교육이 다소간 힘든 점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많은 것을 배우고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를 우리 완진무장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수준에 맞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강의는 농어촌 농어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경기도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활발하게 탄소중립을 전파하는 소중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최재관 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은 농촌의 하늘, 바람, 나무가 에너지 기본소득이 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촌이 가진 이 자연 자원이 공유 자원으로 우리의 소중한 또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만 들어도 이렇게 설레이는 세상인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자료는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이 재난이 50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재난이 4.8배가 늘어난다. 1.5도씩 올라가면 8.6배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4도씩 올라가면은 39배 늘어난다는 이제 그런 IPCC 우리 이제 기후 UN IPCC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난 여름에 유럽에 500년 만에 가뭄이 닥쳐서 지금 보시는 거는 프랑스의 어느 강인데 바짝 말라가지고 여객선이 다니지 못하고 라인강, 독일의 라인강은 운하로 물류를 운송하는데 그 하천 깊이가 40cm가 안 돼서 또는 60cm가 안 돼서 그 바지선이 못 움직이게 되면 그 손실이 5조 원, 6조 원 이렇게 난다 그래서 더 이상 환경 문제,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 문제, 삶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여름에 강남역에 하루에 380mm 비가 왔는데 저게 100년 만의 홍수. 근데 100년 만의 홍수가 이제는 뭐 10년 만의 홍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경제 문제로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 경제 문제로 되는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보시면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1년에 이대로 가다가는 한 40조 정도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한전채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 돈이 한전으로 오지 않으니까 채권의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예전에 10조 정도 발행하던 그 채권이 23조나 발행하게 됐고 그 옆에 금리도 1.84% 이런 것이 지금 5. 이렇게 거의 6% 가까운 금리를 줘야 돈이 모이는 이런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김진태가 저기 레고레
이제 춘천의 레고랜드의 그 채권 2천억을 제대로 이제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그 불신의 파장이 왔지만은 결국은 지금 한전이 6%나 되는 돈으로 시중의 돈을 싹 끌어모으다 보니까 다른 채권들, 이제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은 한전이 원래 2%로 돈을 모을 때 자기들은 5%, 6%로 돈을 모았는데 그러면 한전이 6%로 돈을 모으면 일반 회사채들은 몇 %로 모아야 되냐. 그러니까 돈을 당기지 못하고 뭐 예를 들면 10%, 15% 이렇게 해야 돈이 온다는 거죠. 그럼 거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금융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왜 왔는가? 예,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은 한전의 에너지가 지금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석탄값이 국제적으로 올라가고 또 LNG 가격이 이제 폭등했죠. 물론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은 석탄값은 전쟁이 나기 전에도 올라갔습니다. 우리 요소수 가격 폭등했던 거 생각나시죠? 요소수가 석탄으로 해서 만드는 게 요소수거든요. 근데 석탄이 모자라다 보니까 요소수가 부족한 사태가 됐는데 그럼 석탄이 왜 모자랐느냐? 이제 화석 연료로 하는 석탄 발전을 중국이 중단하면서 석탄이 부족하게 되고 생산이 부족하게 되고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고 바로 기후위기로부터 온 에너지난이 바로 우리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석탄을 34% 쓰고 있고 LPG를 29% 쓰고 있고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저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전기가 생산 원가보다 판매가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지금 40조 적자가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전기료를 오른쪽에 이렇게 표를 보면은 전기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쌉니다. 낮은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여전히 쓰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적자가 구조적인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전이 개혁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적자일 것이고 심각하게 우리 경제에 아까 채권 위기를 더 유발하게 될 거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경제 문제로 되고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환경 이야기도 아니고 저는 기후위기는 바로 돈의 이야기다. 예, 우리가 보셨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미국이 유동성을 확대하고 그 때문에 고물가와 인플레이가 오게 되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앞으로 증세를 하고 그 감축 법안에서 벌어들인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 에너지 위기로부터 또 고물가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로 다가와서 곡창지대의 가뭄들이 와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뭐 밀값이라든지 옥수수 값이라든지 주요한 곡물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는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져온 고금리, 고물가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한전 채권의 블랙홀, 우리 채권을 다 쓸어가 버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 EU도 지금 올겨울이 엄청난 위기로 되고 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중단되면서 유럽 각국들은 독일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재생에너지를 100%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거꾸로 하고 있죠. 원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한전의 적자 구조인 그 에너지원 구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한전은 여전히 적자 구조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한전에게 있어서 경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경고는 이미 2020년에도 한국전력의 국제투자 기관들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한전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 않으면 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겠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자산 규모가 7천조 정도 되는 그런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 회사인데 한전에 편지를 해서 석탄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연기금들이 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이미 많은 경고를 날렸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한전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미 세계는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검정색 이 그래프고 재생에너지, 친환경 투자가 녹색 그래프입니다. 이미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제는 녹색으로 이 대규모 투자들이 가도록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를 한전이 빨리 반영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탄소세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유럽 각국이 화석연료, 특히 석유에 대해서 탄소세를 붙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세로 계속 올라가면 에너지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저소득층들이 더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올리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다시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야 올바른 실마리가 된다. 해결책이 된다. 그걸 가장 잘 하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탄소세라는 걸 붙여가지고 기름값을 올렸어요. 난방비에 대해서. 거기서 올라간 기름값,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정부가 갖는 게 아니라 탄소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80%는 자기가 낸 금액보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자기가 세금으로 낸 금액보다 돌려받는 게 많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탄소세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해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전도 전기요금을 올리고 저소득층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을 더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올린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돈을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투자를 해서 지금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저는 벼랑 끝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점점. 그래서 우리가 죽는 줄 모르고 오늘 사실은 전기를 쓰고 있고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가슴 아픈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참사가 났듯이 이 기후위기가 한전을 통해서 현실이 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참사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탄소 국경세. 화석연료로 싸게 생산한 물건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나라에 판매할 때는 그 차액만큼을 세금으로, 탄소 국경 조정으로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게 탄소 국경세고,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6년에 본격하겠다고 했고, 미국은 25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화석연료로 생산해서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력에 치명적인 위기로 되고 있다. 3번은 최근에 애플이 2030년까지 아리백을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업체 모두에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업체도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물건은 팔 수 없도록 바뀌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들이 있나. 여기 보시는 게 그 기업들입니다. 범천정밀, 더부전자, LG화학,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다 있는데 여기서 애플에 납품하는 물건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7년 내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거죠. 외국 업체도 여기 18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업체, 애플에 납품하는. 그 절박한 문제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BMW도 삼성 SDI한테 재생에너지를 해달라고 해서 삼성이 선택한 방법은 헝가리에 공장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애플도 SK하이닉스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LG화학 배터리, LG화학이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잖아요.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대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IRF,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서 안 만들어지고 판매하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법입니다. 그래서 거의 479조 원에 달하는 돈을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런 데다가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증세를 하겠답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걷어서 재생에너지로 빨리 가겠다. 그리고 오른쪽은 일본의 경우인데 소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본이 재생에너지를 20 몇 % 자기들이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소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2030년까지 40%, 50%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일본을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죠. 92개 일본 회사들이 연합으로 성명서를 냈고 일본은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지금 재생에너지는 절박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이 되면 화석연료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G20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화석연료 보조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석탄 보조금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석탄 탄광이 문을 닫게 됐죠. 그리고 유가 보조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하시는 분들 2조 원 정도 매년 나가는데 앞으로 25년이 되면 없어집니다. 면세유 1.1조 원 없어질 거고 농사용 전기 8,500억 원 정도도 이제 그런 지원을 앞으로 못하도록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2035년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신차는 판매하지 않겠다. 이제 그냥 전기차로, 수소차로 싹 바꾸겠다. 싹 바꾸게 되면은 그 많은 전기 어떻게 하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가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기름을 대신할 전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많은 전기 생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는 돈 문제고 지금 닥쳐서 이미 우리 현실을 옥죄고 있고 이 기후위기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이 시대적 추세는 아무도 거스를 수도 막을 수도 없고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무조건 인정해야만 되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혼자 거꾸로 뒤돌아서서 뒤로 가고 있는. 뭐 저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농촌에 있다는 겁니다. 도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특징이 과거의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발전하고 다르게 저밀도 에너지다. 저밀도 에너지가 뭐냐면은 막 이게 고농축이라서 한 군데서 생산해서 쫙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발전소 하나를 지으려면 여의도에 1기가와트, 1000kW인가요? 그러니까 1기가와트를 하기 위해서 여의도 면적의 20%가 필요한데 태양광으로 하면 여의도의 15배가 필요하고 풍력으로 하면 여의도의 70배가 필요하다. 저는 많은 면적을 가져야만 재생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 전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몰려 있어도 전기줄을 타고 가면 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열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난방, 다 기름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뭐 도시가스로 하기도 하고 다 화석연료입니다. 그 화석연료도 앞으로 탄소세가 붙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것도 재생열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열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서 가까운 데 배관을 해서 쓰도록. 그래서 요새는 열병합 발전. 그래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서 가까운 데 쓰도록.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에너지. 특히 국민의 우리 92%가 17%의 도시 땅에 몰려있고 대부분의 국토의 83%의 자원을 농촌 주민 8%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촌 주민 8%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는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니라 축분, 뭐 사람의 똥, 목재, 나무,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이 다 자연 자원들이거든요. 이 자연 자원들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로의 시대는 농촌에게 새로운 기회로 오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농촌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태양광. 정말 꼴보기 싫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소유가 외부인 거예요. 한 60% 가까이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관도 해치고 이익도 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만 주는 그것에 대해서 싫은 거죠. 그리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은 원래 1,000원이면 얻을 수 있었던 도지가 1,000원이면 얻을 수 있었던 땅이 5,000원까지 올라가고 임대료가 6,000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자기는 농사 짓던 터전을 뺏기게 돼요. 그 이익이 없는 일에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느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왜 많은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게 됐느냐 살펴봤더니 소유가 주민들 거예요. 덴마크의 삼소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풍력도 많이 하고 하는 곳의 대부분의 그 소유가 주민들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내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예,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라이브로크 시청은 태양광으로 이렇게 싹 시청 건물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좀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조그마한 차가 있는데 저거는 집에 개인 풍력, 그러니까 풍차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조차를 충전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럽은 가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태양광 발전 마을은 가구당 750만원씩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소득을 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과연 이 태양광을 실험하겠는가? 이것은 신안에 주민들이 태양광을 공동으로 해서 이익을 나누고 있는
동영상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신안 안주하면 태양광 발전소. 간접지 25만 평이 깔린 24만 6천 장의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땅을 사업지로 택해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했다. 농민들이 사실 농사를 열심히 못 짓고 새우 양식을 30년 가까이 해왔었는데 그 새우 양식도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폐사하고 그래서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땅이었습니다. 또 어떤 효율적인 이용을 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본 점이 첫 번째고요. 사업자 배만 몰린다는 반대 여론은 이 공유 배당금을 통해 누그러뜨렸다. 전기를 생산해서 얻은 이익금 30%를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양광을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 햇빛연금이라며 반긴다. 7살 미만의 영유아에게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 청년 인구 유입도 회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연금이잖아요,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이제 또 그걸 계속 이어받고 하니까,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태양광 이 연금으로 인해가지고, 신흥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마을에서는 더 큰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 반발을 최소화한 부지 선정, 이익금을 나눈다는 신뢰가 쌓이면서 가능했다. 네, 이분들은 조합비 10,000원을 내고 그 배당금을 분기에 뭐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이제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음에는 이거 다단계 아니냐, 말이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느냐 했는데, 첫 번째 배당금을 주는 날 그 배당금을 주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한 1,000명의 조합원이 이렇게 가입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의심이 많으니까 실제로 지켜봤더니 실제로 배당금이 나가더라. 그리고 좋은 것은 지역 상품권으로 분기마다 나가니까 그 나가는 그 분기에 거의 뭐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4개 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읍면에 태양광이 있는데 그 면만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줄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2030년까지 태양광 1.8기가, 풍력 8.2기가가 지금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하여튼 이거 들어가면은 신안군 주민들 1인당 1,200만 원씩 사실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이분들 투자는 많이 안 했어요. 전체 그 개발 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돈만 투자하고, 그 투자한 돈의 20%를 배당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신안군 이 땅이 워낙 넓고 또 풍력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 조금 받아도 1인당 1,200만 원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유 조례를 12번 고쳐가지고 주민들의 이제 얼마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그것들을 계속 개선해서 결국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 거기서 태어났다 하면 무조건 바로 배당금이 나가고, 전입을 해왔다 그러면 30세 이하는 전입한 날부터 50% 배당금이 나가고, 뭐 40세는 1년 있다가 나가고, 50세는 이렇게 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가지고 인구를 실제로 늘리고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신안이 이런 이 공유 조례를 만드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아주 좋은 일인데, 그 기업이 들어와서 태양광을 하는데 강제로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주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제 감사를 했는데, 워낙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뜨겁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고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여론 때문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감사원이 버텼었는데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지금 전남 영광에서 주민주도형으로 태양광이 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주도형은 뭐냐면 앞으로 농지를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3MW를 하는데 그걸 다 영농형으로 하자. 영농형 들어보셨죠? 위에 태양광하고 밑에 농사짓는 그걸로 3MW를 하고 주민 지분을 신안은 4%를 했는데 그러면 이익이 적게 오잖아요. 여기는 51%를 주민 지분으로 하자. 그럼 훨씬 이익이 적은 면적에서 이익이 많이 나오겠죠. 아까 신안은 염전이 많았기 때문에 4%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돌아가는데 보통은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50%가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서 지금 전남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형 여주, 제가 이제 여주에서 왔는데 사실은 이 기본소득형을 만들었거든요. 산자부를 한 6개월 정도 설득해서 기본소득형은 뭐냐면 100% 주민이 지분을 갖고 그냥 100% 나눠 갖자 하는 것을 지금 전국에 10곳을 하기로 했는데 딱 그 여주에 2곳만 됐어요. 제가 추진해서 되기도 했겠지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미 할 마을을 이제 마을의 지도자가 마을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을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하도록 했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취지를 갖는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고, 그래서 산자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 10개 하는데 여주에서만 2개가 딱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100% 주민이 지분을 갖는다. 요렇게는 1MW만 해도, 그러니까 100kW 10개, 지붕으로 치면은 2000평만 해도 연 1억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는 그런 100% 주민 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한국형 FIT라는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FIT가 뭐냐면, FIT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들면 화석연료로 만들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액을 정부가 지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 100kW 미만 태양광 하면 FIT 주거든요. 그냥 일반 태양광도 있고 FIT는. 그리고 20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의 한 농가가 이 FIT로 200kW를 했는데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냐, 원금하고 이자를 빼고 까나가는, 그때 100kW당 150만원 정도 순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100kW면 지붕이 한 150평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낙농을 하는데, 낙농하는 우사 위에다가 태양광을 200kW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순수익이 3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젖자는보다 낫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건 거의 꿀 빠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형 FIT를 저는 1메가까지 늘려보자.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1메가까지 늘리는 거를 이번에 이제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100kW가 한 달에 150만이 나오면 1메가와트는 10배, 1,500만원이 나오는 거죠. 한 달에. 그 1,500만원을 10가구면 150만원씩 돌아가는 거고, 100가구면 15만원씩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햇빛둘의 발전소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주에 구양리 대신 이 2군데 했는데, 구양리라는 곳은 500kW를 해서 예상 수익이 한 5,6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1인당 한 50만원, 70만원 배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주의 대신삼리라는 곳은 1메가와트를 해서 여기도 1인당 50만원, 70만원 배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국의 어느 마을이나 가능하다. 마을에 지붕마다 이렇게 쭉 올리고, 마을 해관에 올리고, 마을 창고에 올리고, 이걸 전기줄로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로 만드는 겁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럼 마을에서 하나의 발전소만 하면은 배당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FIT를 하고 대통도 우선 연결해주고 그리고 에너지공단에서 1.75%로 90%를 대출해줘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1.75%는 거저나 가까운 그런 거를 90%나 대출을 해주니까 뭐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100% 대출을 해서 사실 여기는 내 돈이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10%도 마을 돈을 넣었어요. 고양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돈을 한 푼 내지 않고 이런 설계를 해서 배당을 받도록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양광 이격거리라고 해서 이제 의원님들 계시면 알겠지만 태양광이 마치 혐오시설로 지금 분류가 돼서 주택에서 몇백 미터 이내는 못하도록 도로에서 500m 이내는 못하도록 뭐 어떤 데는 1000m 이내는 못하도록 하니까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주는 조례를 개정해서 태양광 복지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다.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하거나 지역 농민들이 하거나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도록 조례를 바꿔서 이제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보면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한 2메가 정도 해라. 이거 3메가 정도 해라. 이거 완전히 기회다. 제도가 보장해주는데 왜 안 하느냐 했는데 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진흥구역에는 태양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진흥구역이 아닌 곳에는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진흥구역 아닌 곳에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태양광을 20년 동안 덮어놓는 것보다 그냥 갖고 있다가 파는 게 낫다는 거죠. 20년 동안 묶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 아예 없다. 그 농민들에게 좋은 기회인데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서 그런 안을 주더라고요. 농민분이. 영농형 태양광을 해서 농사를 밑에 지으면서 20년간 그 태양광을 하는 것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만약에 진흥구역에도 만약에 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열어놓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공동체 마을 저민 전체가 참여해서 이익을 나누는 구조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해서 밑에는 농사 짓고 위에는 태양광을 하도록 하자. 사실 태양광 소득이 이게 경기도 같은 게 쌀값이 비싸가지고 쌀 700평 한 350만 나오는데 아마 전라북도는 그 정도 나오기 힘든데 태양광으로 하면 태양광만 해도 저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밑에는 농사 짓고 그래서 쌀 소득 그리고 태양광 소득을 이중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소작을 하시는 농민들이 땅을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임대를 주는 땅 주인들은 이 태양광 소득의 일부를 갖게 하고 직불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갖게 하고 농사는 그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그 지주와 그 소작인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 지주 소작 관계에서 땅을 잃지 않게 만들고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자. 이게 이제 사실은 법으로 막혀 있는데 저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푼다면 전국의 모든 곳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마을이. 이건 영농형 태양광을 소개하는 독일은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다. 이게 독일입니다. 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실전 단지. 태양광 패널 밑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 어떤 작물이 적합한지 패널의 높이와 밀집도를 달리해서 품종별 생산량 차이를 확인한다. 맞춤형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다. 작물 수확량은 평균 10%가량 감소하지만 포도의 경우 패널 밑에서 오히려 당도가 높다고 한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nd there's climate change, and it's more important worldwide because the ice rain is coming all over, the hail is coming all over,
and heavy storms are coming all over, so that we protect the production for the people under panels much more easy. 독일도 영농형 태양광 확산 속도는 더디다. 농업인 보조금 지원 제한이 걸림돌인데 최근 법 개정 움직임이 보나하다. 페터 슈룸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이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In Germany it's the same. We think that the ground is limited, the agriculture field is limited, and the competition between energy and food is not a very good thing. It doesn't matter where you are in the world going, that we do just the solar and just make flat the field, and there's no growing anymore possible because we call it the advantages are too big. You waste too many advantages if you. 예, 이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이 이제 저런 제안도 주시더라고. 계란을 거기서 키워봐라, 닭을. 그럼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소나 닭을 키우면 문제가 될까? 제가 태양광 패널에 전자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패널 바로 밑에서 전자파 검사를 측정기를 대보니까 핸드폰에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아요. 그리고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재보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적어요. 인버터는 전기를 모으는 장치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 하면 기형아가 나오고 막 이제 하는데 그럼 유럽 사람들이 뭐 다 어떻게 집 위에 올리고 살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보시는 전봇대 있죠.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선의 전압이 몇 볼트일까요? 22,000볼트예요. 그 변압기를 통해서 220볼트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봇대 밑에 우리 다 살잖아요. 근데 태양광에 걸리는 전압은 380볼트예요. 아무 문제 없다. 가능하다. 농지도 지키고 에너지 농사도 짓고. 그래서 이 태양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재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햇빛이 공짜잖아요. 제가 수지를 계산해 보니까 한 12% 정도 순이익률이 원금 이자 빼고 한 12% 정도 수익률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90%를 에너지공단에서 1.75%로 빌려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많이 빌려가지고 많이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 장치만 하게 된다면. 그래서 야 이게 금융업이구나. 그래서 태양광은 금융업이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으면 설치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까나가면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지 우리 농민들은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돈이 아주 없으면 대출도 없잖아요. 뭐 담보가 없어가지고. 그것처럼 우리 농민들 마을에서 해보다 보니까 지금 막힌 게 뭐냐면 담보가 없어요. 에너지공단에서 뽑아준다 하는데 농협에 담보를 맡겨야 되는데 우리 맡길 농민들 땅이 없더라고요. 깨끗한 땅이 없어요. 다 농기계에 잡혀있고 뭐 자식들 아파트에 잡혀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돈을 많이 가져다가 설치만 하면은 순이익률이 뭐 10% 12% 나는 기가 막힌 산업인데 그 태양광을 통해서.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까 공장저당법이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공장이나 어떤 건물에 있는 물건은 건저당을 잡으려면 건물까지 같이 잡아야 되는, 물체만 따로 잡을 수 없는. 그래서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은 그 밑에 집까지 같이 담보로 잡아야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데 태양광 막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올릴 수가 없어요. 소유구조가 복잡하니까. 만약에 태양광 지붕만 딱 아파트 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지붕만 독자적으로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면 다 할 수 있죠. 아파트도 다 할 수 있죠. 밑에까지 다 담보를 안 잡아도 되니까. 그게 공장저당법이라는 법에 그런 법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거 우리 자동차 제가 살 때 자동차 대출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할 때 주차장을 담보로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자동차 가지고 태양광은 자동차보다 10배, 100배 비싸요. 가격으로 따지면. 근데 이걸 왜 담보로 못 잡느냐. 그래서 태양광을
등록제로 하고 발전소마다 1나에 2235 이렇게 등록제로 해서 태양광 자체를 담보 물건이 되도록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지붕 어디나 할 수 있고 우리 아파트 어디나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투자된 돈을 대출해서 그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을 담보로 신용을 담보로 한다면은 빠르게 재생에너지가 돈 없는 사람도 공간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겠다. 이런 법을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이제 태양광 하지 말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일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했지요. 털었습니다. 털었더니 기업 대출 연체율이 0.24%인데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0.12%더라고요. 훨씬 안전한. 그 태양광이 설치를 했는데 태풍이 와서 박살나면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보험이 있더라고요. 이 보험을 들면 돼. 그래서 이 보험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PF 대출이라죠. 파이낸싱 펀드 그냥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태양광에 대부분 PF가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12%를 가져가더라고요. 금리를.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전함도 안 잡아요. 지상권만 잡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태양광에 그런 소득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군산에서 시민펀드를 해서 7%를 주겠다. 제가 계산해보면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펀드를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의 80%를 출자로, 시민 출자로 만들어서 펀드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반대를 해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제가 볼 때는 금융감독원이 좀 문제가 있어. 아까 감사원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 지역 사람들만 펀드에 가입해서 지역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하느냐?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해서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사유라는 게 지역 발전과 지역 사람들이 출자해서 지역의 햇빛을 가지고 지역의 자원으로 지역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니까 옛날에 학교급식 지역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 대법원에서 그거 불법으로 한번 판단난 적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 기가 막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기가 막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고쳐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농협이 펀드를 만들어서 대출을 해서 지역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지역의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출자를 해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37개 나라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37등.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아까 정부는 그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기로 오히려 결정하고 그리고 RPS 의무 비율과 FIT 제도를 없애겠다고 지금 결정하고 이게 뭐냐면 아까 전기값에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한전을 더 적자가 나도록 지금 그렇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을 고쳐가지고 독일은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재생에너지를 원전과 화석연료보다 먼저 사용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송배 전망을 의무적으로 확충한다. 그리고 기간 내에 송배 전망을 못 만들면 피해를 보상한다. 그리고 20년간 보장 가격을 준다. 저게 FIT거든요. 우리가 독일에서 배웠는데. 저렇게 하면은 재생에너지 하지 마라 그래도 하죠. 그래서 독일은 2000년에 6.5% 우리랑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20년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우리도 제도가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찾아봤더니 국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하고 탄소중립위원들이 다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독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에 지원을 해주고 재생에너지 지원해주고 송배전망을 확충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전력 작업률이 71%니까 우선 전북부터 100% 하겠다라는 목표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수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소득을 장수 군민이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2만 명에 대해서 월 5만 원 또는 월 10만 원을 줄 수 있는 기본소득을 에너지를 생산해서 만들어보자. 뭐 기본소득을 주면 좋지만 예산으로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라는 걸 쓸 때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메가를 하면 태양광은 1억 정도의 순소득을 거칠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70억을 만들려면 70메가 정도를 하면 되는 거죠. 아까 여주 같은 방식으로 100% 주민들이 출자해서 한다면 그래서 장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에 100kW짜리 3개, 읍면관리시설에 7개, 뭐 마을 공동시설에 여기 그 50kW씩 마을이 214개 리가 있으니까 50kW씩만 해도 10메가 이렇게 이제 그 메가수를 결정해서 쭉 저수지가 또 45개가 있더라고요. 이 45개 저수지에 500kW씩만 해도 22메가. 이런 자원들이 도시에는 없는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저런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본소득화하자. 진안은 지금 용담댐에 20메가와트짜리 수상태양광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다시 옛날에 한번 부결이 안 됐다가 다시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0메가를 하든 200메가를 하든 만약에 진안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거 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저수지를 남겨놓는 게 낫지. 근데 만약에 20메가를 해서 20억이 매년 진안 국민에게 가고 200메가를 해서 200억이 매년 진안 국민에게 간다면 용담댐에 저수지 수상태양광을 해서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우리나라 국가 제조업이 아이백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먹는 거를 그거 해도 되느냐? 여기 봤더니 태양광, 수상태양광에 쓰는 재료는 수도 파이프에 쓰는 우리가 상수도 파이프에 쓰는 재질보다 뭐 더 강한 10배나 강한 그런 자재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문제로 그렇게 우리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다 물 먹잖아요. 그 수도 파이프보다 더 강한 재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합천에 41만 1메가를 1,400명 주민이 참여해서 10%를 이렇게 투자금액 10%를 받는 거. 여기는 4%만 이 시설의 금액 4%만 투자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무주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00메가와트짜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양수발전소가 지금 무주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이 왜 중요하냐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낮에만 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태양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낮에는 전기가 남고 밤에는 전기가 모자라는 일이 생기죠. 이 양수발전은 낮에 남는 전기로 저 아래쪽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퍼올려 놓습니다. 위치의 에너지를 바꿔놓고 나중에 전기가 급하게 필요할 때 물을 떨어뜨리면 바로 전기가 생기니까 한전에서 급전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기료도 비싸요. 값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무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자연 자원을 합쳐서 에너지 믹서를 만들면 훨씬 비싼 값에 전기를 팔 수도 있고 훨씬 양질의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는 거는 철도에 이렇게 독일 겁니다. 이렇게 폐선을 철도마다 쭉 깔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데 깔은 거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받도록 이건 이제 옆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요건 수로입니다. 농수로. 농수로 위에도 태양광을 쫙 깔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건 사면이고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우리 주민들이 이게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되도록만 설계한다면 우리 자원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진 의미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돈을 얼마 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너지가 바뀌면 산업이 바뀌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이라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차라는 운송수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혁명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 석유라는 자원을 기반으로 자동차라는 수단을 가지고 만든 혁명이에요. 3차 산업은 태양열과 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인터넷이라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전기차라는 운송수단을 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사람이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글로벌 그린 뉴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2002년에 수소혁명. 지금 요새 수소 산업을 해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남는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로 보관하고 있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거꾸로 수소와 산소를 합성해서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그게 수소혁명인데 저장장치로 그걸 2000년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맞았어요. 그 사람이 11년도에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또 그대로 세상이 됐고 그리고 20년에는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썼는데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이 다 이 사람의 조언을 듣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11월 1일 날 회복력의 시대. 아직 책이 주변에 안 나왔더라고요. 읽지 못했는데 여기에 핵심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제는 기후위기로부터 회복, 효율과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과 복구,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의 가치가 됐고 그것에 돈이 투여되도록 돼 있다.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세계적인 자본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으로 하는 것은 중복, 지역 단위에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 유통하고 지역마다 이렇게 때 중복적으로 되어 있어야 기후위기로 어디 한 곳이 박살나도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기 후쿠시마에서 한번 보셨죠? 후쿠시마 해일이 오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해안가에 다 원자력 발전소 지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안전한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중복적으로 분산해서 에너지들을 깔아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구 전체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많은 노동력, 그래서 생태농업, 이런 보건 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맞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맞춰온 걸로 봐서는 저는 맞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적극 준비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그 새로운 미래는 과거의 도시, 아파트 빌딩이 잔뜩 있고 이런 도시가 기후위기 시대의 좋은 도시가 아니고 일단은 기후위기 시대는 좀 해발고도가 높고 시원해야 좋은 곳이 되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유럽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잖아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지중해 날씨였잖아요. 해양성날. 근데 유럽이 지금 거의 여러분 뉴스 보시다시피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지금 하잖아요.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우리나라는
좀 단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추웠다 더웠다 했기 때문에 잘 견디는데 유럽 사람들은 계속 좋은 날씨로 살다가 지금 혹한과 가뭄에 폭염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주진한 장수같이 해발 고도가 높은 도시들이 앞으로 많은 그 시원한 곳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도 여름 2달은 수도가 바기오라는 곳으로 가요. 해발 1500m인 곳에 여름에는 거기 가서 업무를 봐요. 그리고 태양광도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 효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저 신안 여기일까요? 아닙니다. 강원도가 효율이 제일 높대요. 25도시에 태양광 발전이 제일 많이 돼요. 우리 태양광 설치해 놓으면 봄, 가을에 전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름에 안 나와. 뜨거워서. 패널이 식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원한 곳이 훨씬 좋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자원이 무진장 많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인터넷, 로컬 푸드처럼 로컬 에너지 시대에 에너지 인터넷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목재 시대가 온다. 대기 중 CO2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 뭘까요? 네, 나무.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같은 역할을 한대요. 나무가 햇볕을 받으면은 물을 전기분해해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서 산소는 내보내고 수소를 가지고 흡수한 CO2와 결합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다 태양광 패널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걸 탄수화물로 저장하는 거죠. 그게 나무의 몸통이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저장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멘트 1톤은 CO2 1톤을 배출해요. 철골 1톤은 CO2 2톤을 배출해요. 근데 목재 1톤은 CO2 1톤을 저장해요. 그래서 앞으로 목재로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프랑스는 모든 신규 공공 건축물의 50%를 목재로 짓도록 법으로 만들었고 네덜란드도 이렇게, 캐나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역사 목재를 쓰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바뀌고 있죠. 그럼 목재로 빌딩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다 목재 빌딩입니다. 18층까지 이렇게 지금 다 지었습니다. 어떻게 짓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름이 78cm인데 나무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4개를 합쳐놨어요. 4개를 합쳐가지고 저렇게 하나의 원기둥을 만들었어요.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폭과 넓이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걸 CLT라고 하는데 하여튼 구조용 집성목이라고 해서 그 콘크리트보다 7배 강하고 그 철골보다 2.5배 강합니다. 이게 CLT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산림 4위인데 대단하죠. 우리 나무를 심어가지고 세계 산림 OECD 국가 중에 산림 4위인데 펠렛 수입이 3위에 세계 3위. 목재를 전혀 쓸 줄을 몰라요. 최근에 일본은 우리랑 목재 작업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15% 이러는데 일본도 우리랑 비슷했는데 10년 만에 목재 작업률 40%에 도달했어요. 국내산 목재를 쓰고 합판 공장을 국내산 합판을 쓰면은 합판 공장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일본도 우리만큼 산이 험하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제도를 바꾸면 충분히 이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합판 회사들을 만났더니 원료를 못 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원료를 못 구하냐니까 국제 목재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거니와 이제는 원목을 수출하는 나라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목 수출세라 그래가지고 원목을 수출하면 80%의 세금을 물려요. 왜 원목을 수출을 못하게 하느냐? 원목을 수출하면은 일자리가 따라 나간다는 거죠. 국내에서 가공을 해서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점점 일자리가 없는 세상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원목을 바로 수출하는 건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작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수입 나무를 사용하던 합판 회사들이 해안가에 다 있다가 지금은 산으로 다 갔답니다. 재료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목재 회사가 나무가 원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제가 완주, 진안, 무주 장수를 조사해 보니까 다 산밖에 없더라고요. 완주가 71% 산림 비율이, 진안 75, 무주 81, 장수 74. 우리나라 평균이 63이고 전북 평균이 54인데 거의 여기 산밖에 없는 곳이죠. 저는 이런 곳에 이런 합판 회사들이 들어오고 목재 건축을 하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산업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장점이 또 태양광이나 풍력은 원료비가 안 든다는 거. 무한한 자원을 쓴다는 것에서 엄청난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기는. 근데 나무는 매년 3%씩 자라고 저장이 가능하고 24시간 에너지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오스트리아 지도인데 이게 점점이 박힌 게 다 열병합 시설입니다. 보일러를 떼서 마을에 배관을 해서 마을이 공동체가 난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는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LPG 가격이 올라가고 화석연료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나무는 재생에너지로 오히려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이 나무다. 그래서 독일 같은데 이런 데는 이렇게 마을에 공동 보일러실이 있고 여기서 열 배관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스위치 누르면 꺼지고 스위치 누르면 켜지고 자기가 사용한 거 메탈로 돈을 내고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펠렛. 근데 유조차 같은 데 저게 펠렛차입니다. 그래서 펠렛을 꽂아서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딱 들어가고 젤을 딱 꽂아서 젤을 빼면 젤가 딱 나오고 하는 식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서 목재를 중요한 재생에너지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똥도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제 둥그렇게 되어 있는 큰 통이 있는데 저 위에 둥그런 풍선이 뭐냐면 메탄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위하고 똑같은 구조로 미생물을 넣고 음식물을 넣고 50일 동안 발효를 시켜서 거기서 저 가스를 포집해서 저 가스를 빼서 메탄을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보일러를 떼기도 하고 도시가스에 연결해서 여러분들 도시가스로 쓰기도 합니다. 덴마크는 도시가스 23%가 저런 똥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저걸 대단하죠.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도 CH4고 여기서 나오는 메탄도 CH4고 똑같은 저거거든요. 그걸 화석연료를 쓰느냐 재생에너지를 쓰느냐만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요즘 내립을 못해서 소각합니다. 돈을 주고. 이 귀중한 자원을 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똥보다 에너지가 한 5배 이상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된 거니까. 그만큼. 그래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우리 하수도 나가는 하수 처리장의 하수 설거지도 다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학약품을 넣어서 질소인을 침전시키고
폐기물을 또 어디 가서 매립하고, 강물에는 화학약품이 들어간 게 강물에 뿌리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이제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게 되면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자원이고 에너지고 일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재와 똥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름입니다. 그럼 우리 농촌이 산유국이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비용도 낮추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무로 발전을 한 그 전기료를 싸게 공급해서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많이 해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런다면 아까 그 R200 기업 있지 않습니까? R200 재생에너지 필요한 기업을 지역에 와라. 우리 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하자.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법이 하나 바뀌어야 됩니다. 전기법만 하나 바꾸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만약에 여기 진안에서 생산해서 서울 사람이 쓰나 진안에서 생산해서 진안 사람이 쓰나 전기료가 똑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원가가 틀린데. 송전탑을 놔서 거기까지 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수도권 사람들은 똑같은 전기를 써요. 근데 독일은 어떠냐면 전기요금이 멀리 가면 더 비싸요. 가까우면 싸고. 우리도 제도를 그렇게 바꾸면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오지요. 제도를 바꾸면. 저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재생에너지를 만나서 새로운 지역 산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아시아 드림 에너지 센터, 이런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ESS 들어보셨죠? 저장장치, 배터리, 크다는 배터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재생에너지의 그런 센터를 우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서 재생에너지가 뭐야? 탄소중립이 뭐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도, 우리 주민들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축산 분뇨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만들면은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그거 다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잖아요. 태양광 그거 다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잖아요. 바이오매스 플랜트도 예를 들면 목재 발전소도 그거 나무 떼면은 제가 아까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구동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웠는데 요즘은 목재 발전소를 어떻게 하냐면 가스피케이션이라는 방법으로 목재를 가열해서 산소를 넣어서 목재를 가열해서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보일러를 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면은 숯이 남아요. 숯은 또 숯대로 쓰고 공해가 없는 거죠. 그런 게 현재 지금 가능한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최근에 이제 18% 태양광을 너무 많이 해서 출력이 너무 높아서 그럼 주파수가 너무 올라가서 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 초과 전력을 많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 발전 같은 걸 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밑에 사진은 일본의 어떤 시골 마을입니다. 오키나와의 시골 마을인데 집집마다 ESS 배터리를 테슬라가 하나씩 팔았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하나씩 팔고 이 배터리를 테슬라가 이용해서 전기가 비쌀 때 각 가정에다가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했다가 쌀 때 충전했다가 전기가 비쌀 때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빼가지고 테슬라가 팔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저거를 갖다 놓고 내 전기를 어떻게 넣었다 뺐다 하는지 모르는데 연말에 월말에 내 통장에 키로당 $2씩
이렇게 킬로와트당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집집마다 쭉 설치하면은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 쭉 넣어놨다가 전기 비싸다 하면은 전기는 매년 다음 날 거를 전날 입찰하거든요. 전력거래소에서. 아, 그때 우리 몇 시에 우리 제일 비쌀 때 우리 지역에서 전기 얼마 팔게. 이제 그게 지금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기차 한 대를 더 갖다 놓으면은 그것도 배터리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전체의 생산자들을 데이터로 다 묶어만 놔도 그걸 가상발전소라고 하는데 그게 에너지 인터넷 시대가 이제 열린다. 예,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모양이지만은 그렇다고 어쩌겠습니까?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을 뭉쳐서도 안 되고 이건 저는 우리 나라 전체가 우리 경제 전체가 다 죽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우선은 교육부터 받고 또 이것을 주체가 되고 또 가능한 곳부터 재생에너지를 시작하고 또 군 단위의 아까 조례를 개선하고 지역 모범을 만들고 국회 차원의 법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만든다면 저는 에너지 기본소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기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이 지역이야말로 이런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